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턱 밑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예, 사실 6월, 7월 초까지만 해도 환율이 1,300원 초반대에서 사실 안정이 조금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긴축적 통화 정책,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 형성시켜줬고요. 네. 미국 금리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어제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 흔히 말하는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의 금리에 대한 기대감, 사실 6월, 7월 초만 해도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특히 유가라든지 밀가루 가격, 구리 등 이제 광물 가격 등이 있었는데 이런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떨어질 것이고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제 잭슨 홀 미팅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예상보다 미국이 금리를 훨씬 많이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역시 예전에는 뭐 내년 하반기면은 금리를 이제 흔히 말하는 완화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희석이 되고 특히나 어제 이제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고 그 학자들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것들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바뀌었다. 결국 한 달 사이에 미국이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바뀌고요. 환율이란 것은 결국 양국 간 통화의 가치 차이인데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국가들에 대한 매력도가 높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자산은 미국 같은 통화는 그거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금리가 높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변화, 결국은 잭슨 홀 미팅부터 시작한 기대 변화가 결국 환율을 결국 7, 80원 이상 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결국 한 달 사이에 결국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결국 한 시장의 펀더멘탈한 요인을 바꿨고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환 시장 흔히 말하는 환율 상승 폭이 굉장히 눈에 띄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환율이 잡힐 기미가 안 보여서 좀 더 걱정인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연내 뭐 1,500원 넘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오를 걸로 예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기대감이 어느 지점에서 형성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 고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잭슨 홀 미팅부터 시작한 금리, 미국의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금리가 얼마나 그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안 되고 있고요. 기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환율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 격차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네. 기대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상방 압력은 있고 그렇고 또 이제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으면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수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 환율이 오를 거면은 외환을 가진 사람들이 바꾸지 않고 시장에 안 내놓고 이에 따라서 환율이 하루에 10원, 20원씩 급등하는 결과가 나오고 이런 단기적인 요인하고 장기적인 기대 형성, 중장기적인 기대 형성이 겹치면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거라는 사실 기대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여차하면은 특히나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매달 나오지 않습니까? 매달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처럼 안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다음 달, 뭐 다다음 달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거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에 결국은 뭐 크게 보면은 1,450원, 뭐 1,500원까지 간다라는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자체가 안정이 되면은 이런 환율에 대한 인상 압력이 줄어들게 될 텐데 지금은 데이터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안정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네. 결국 긴축적 통화 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게다가 상방 압력이 있고 수급이 부족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겹치면서 환율 인상 압력이 굉장히 심하고 변동성도 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에 이제 IMF 위기나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는 정부가 외환 자금을 직접 공급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대응에 비해서 지금 정부가 좀 소극적으로 보인다는 시선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7년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실제적으로 한국 시장의 외화 유동성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화 유동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외화 채권을 우리나라에 팔았는데 이제 그걸 회수해 갔을 때 돈을 댈 수가 없다. 달러가 부족해서 그걸 다시 돌려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08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IMF 위기 등 특히 IMF가 구제금융을 할 정도로 외화 유동성이 부족했고 2008년에는 금융시장에서 단기 외채를 많이 빌렸는데 네. 미국의 2008년 이 금융위기라고 하죠. 금융위기라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대차대조표, 흔히 말하는 자산과 부채와의 관계가 부실해지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해외에 맡긴 자산을 다들 회수해 가게 됩니다. 그 단기 외채에 대한 회수 압력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실제 CDS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국가 부도 확률이라고 계산을 많이 하는데 CDS 자체가 지금보다 한 20배, 30배 수준으로 더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 부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펀더멘탈과 달리 단기 외화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외화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통화 수합을 해서 외환 유동성을 강제로 끌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환율은 사실은 가격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만 거래가 잘 된다고 하면은 사실 유동성의 부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CDS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게 국가부도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이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경로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자면 위안화도 떨어지고 엔화도 떨어지고 유로화도 떨어지고 원화도 떨어지고 오스트리아 달러도 떨어지고 모든 통화들이 한꺼번에 펀더멘탈한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외화 유동성에 관한 위기가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통화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외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다라고 예를 들어 1,400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외국 투기 자금들이 거기 그 가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수익만 얻어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고로 가죠. 외환 시장 개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써서 그 달러 공급하고 수요를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외환 보유고만 없어지고 환율은 변동성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왜냐하면 투기 세력들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만 더 심해지고 시장 자체가 안정이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적인 적극적인 개입을 하더라도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냐 그거 역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예상을 깬 미국 고물가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에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 중에서 어느 나라의 타격이 가장 컸나요? 사실은 어제 일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홍콩 항생 지수라고 이야기하죠. 홍콩 역시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일본 2.78% 떨어지고 항생 한 2.5% 정도 떨어지고 호주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게 결국은 사실은 세계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의 수요가 위축이 되고 이 수요가 위축이 된 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미국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수요도 창출해주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고 외환 시장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산 시장에 투영이 되면서 주가의 급락을 유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미국의 물가 쇼크에 또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시기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현명할까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현금 보유를 늘려라라고 네.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기 채권 금리부터 많이 올리게 됩니다. 네. 기준금리가 4%인데 1년 만기 채권이 4% 아래로 간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초단기 금리랑 보통 이야기죠. 1일물에 대한 금리인데 1일물에 대한 금리가 4%인데 1년 만기 금리가 4% 아래로 가는 일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일들은 사실 굉장히 발생하기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금리가 올렸을 때 단기적으로 채권 같은 걸 결국은 예금이나 적금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그 수익률 자체가 뭐 주식 수익률에 비해서 평균적인 주식 수익률에 비해서 나쁘냐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자체가 워낙 올라가 있고 1년물이나 2년물 흔히 말하는 채권금리라는 것이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예금금리, 적금금리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투자 기회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채권 투자 혹은 적금이라는 예금 같은 안정적인 투자를 현금을 모으고 있다가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하라고 보통 권유를 이야기하고요.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사실은 어디가 아래의 지점인지 몰라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어디가 아래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직 잡히는 기미가 생각보다 안 보이고 있다.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말씀드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버블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동산 버블이 끝나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됩니다. 주택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건물을 안 짓기 시작하고요. 네. 특히 코로나19에서는 이제 주택에 대한 자재가 수입이 안 되니까 공급이 더 줄었거든요. 이런 공급이 한 10여 년간 줄고 2020년, 21년에 확 줄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집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면서 어제 뭐 물가지수 이야기 많이 하셨겠지만 렌트라 그러죠. 임대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는 아니고요. 네.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10여 년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를 올리는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어떤 이야기냐면 그 사실은 미국도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의 58년 세대,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와서 50년생부터 이제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인데 이분들이 은퇴하는 시기에 오면서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과 렌트가 동시에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향 압력은 늘 있고 이것들이 지표로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현물 중에서는 주식을 예로 들면 투자할 게 없다 당분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 인버스나 뭐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뭘까요? 사실은 인버스만 타면 탄다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두 배로 한다든지 보통 네. 투기적인 전략을 하는데 투기적인 전략을 쓸 때는 보통은 단기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기적인 전략은 반대로 흔히 말하면 수익률이 났을 때는 두 배로 손해를 보고 보통은 손해를 보는 거랑 수익을 보는 거랑 손해를 보는 게 훨씬 수익률 차에서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아주 단기적으로 확실할 때만 들어가시는 게 아마 숏포지 전략이라든지 인버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요,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은 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5% 떨어진 게 이런 뭐 특별히 아무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근데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라는 큰 충격, 외부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충격이라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충격 자체가 사실은 뭐 그게 아주 실질적인 충격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국제 교역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한 상황, 금리에 대한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뭐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까 렌트 같은 게 견인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그런 임대료 같은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요. 뭐 사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사람들의 기대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을 주가의 소폭 반등, 상승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렵고 소폭 반등을 견인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그 FOMC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예상하시는 울트라 스택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십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은 빅스텝 가능성이 죄송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이언트 스텝이란 것은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인데 어제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지는 않지만 조금 높게 나오자 네. 결국 울트라 스텝의 가능성이 한 30%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뭐 그래서 3분의 2, 한 3분의 2, 시장 상황은 한 3분의 2, 3분의 1 정도로 울트라 스텝 3분의 2, 그다음에 지금이 적극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한 1%를 올려서 바로 좀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흔히 말하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논쟁도 있기 때문에 뭐 대세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울트라 스텝 뭐 0.75%포인트 올리는 것이게 되겠고요. 자이언트 스텝 죄송합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하는 것이 될 거고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물가를 잡는 게 더 심각하다라고 그 연준에서 여기면 울트라 스텝을 갈 수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 금리가 다시 역전되잖아요. 뭐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빅스텝을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한국은행의 기조는 이전까지 지난번 계속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측대로 간다고 하면은 경제가 예측대로 간다고 하면은 빅스텝은 없고 베이비 스텝을 앞으로 2번의 금통위에서 갈 것이다라고 그 가이드라인은 일단 주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 주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실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빅스텝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율 차원에서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뭐 한국은행 자체가 결국은 어떤 그 중앙은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앙은행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 제어,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환율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환율을 중앙은행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조금 뭐 물론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라 네. 환율 자체 때문에 그거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률도 심해진다. 물가 상승률의 상승 압박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표를 보면서 빅스텝을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는 경로랑 조금은 지금 벗어난 것 같아서 하느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상하는 경로대로 가면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야기하죠.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인데 예상하는 경로가 조금 다르게 가고 아까 이제 환율 등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 같은 거에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빅스텝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달 말에 소상공인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연장 가능성이 있죠. 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만기가 왔을 때 만기가 오면 결국은 대출 새로 받아야 되는데 예전 받는 금리랑 지금 받는 금리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네. 기준금리 차이가 꽤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결국은 이자 비용 부담 그리고 원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흔히 말해서 한계 기업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개인 대출까지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한 적극적 금리 인상기에서 대출을 흔히 말하는 새로 받았을 때 도대체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급격한 고용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는 연장 가능성 결국은 대출 만기를 바꿔주고 이자나 원금 지급을 이연해주는 이런 정책을 한 번은 더 피지 않을까. 너무나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분들의 체력이 사실은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조금 약화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뭐 금리 인상기라서 상환을 계속 유예하면 뭐 차주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 못할 것이다. 또 뭐 은행 부실만 키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이게 금리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데 금리가 이게 계속 오른 상태에서 이겨내 주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이게 그냥 흔히 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부실화가 될 것을 나중에 부실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한꺼번에 이 부실화 유도하면서 경제 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권이 주장하는 것은 연착륙 방안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전체에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95% 수준에서 하고 5% 그러니까 차근차근 부실 기업들을 필터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필터링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